인천국제공항에 익숙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부산으로 향하는 K1245편이 곧 이륙한다는 안내였다. 나는 마지막 승객이 건넨 탑승권을 기계적으로 확인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비행기 문이 닫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나의 비행이 무사히 끝난 것이다. 내 이름은 이수연, 나이는 32살, 공항 지상직 직원이다. 한때는 낯선 하늘을 누비는 승무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7년 전 나는 스스로 내 날개를 접었다. 작은 가정을 더 완벽하게 돌보고 남편의 성공 가도를 지원하고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상 근무를 택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몇 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다. 7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처녀 시절의 꿈을 갉아먹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활기차고 삶을 사랑하던 한 아가씨를 일과 집, 아이와 시어머니밖에 모르는 여자로 바꾸기에도 충분했다. 나는 내 희생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남편 박민준이 안심하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정을, 굳건한 버팀목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다. 민준은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 영업팀장이었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다. 그가 승진할 때마다, 그가 큰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우리 아들 준우는 올해 5살, 똘똘하고 귀여운 아들은 우리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자 나의 무한한 행복이었다. 그렇게 삶은 평온하게, 하지만 동시에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수연 씨, 이리 좀 와봐. 같은 팀의 김지영 언니였다. 40이 넘어 호기심은 많지만 마음씨는 좋은 그녀가 휴게실 구석에서 나를 손짓해 불렀다. 언니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안하고 난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언니? 나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지영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앞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거, 수연 씨 남편 맞지? 화면에는 꽤 선명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는 익숙한 몸매, 익숙한 환한 미소, 누가 봐도 틀림없는 내 남편 민준이었다. 그는 바닷가 한 고급 호텔의 화려한 바를 배경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서 있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머리를 기댄 채 꿀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와 야자수, 그리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펼쳐져 있었다. 제주도. 나는 그 풍경을 단번에 알아봤다. 분명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는데 내 목소리는 메마르게 갈라졌고 목구멍은 쓰디썼다. 지영 언니가 미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수연 씨. 내 조카가 이 호텔에서 일하는데 얼굴이 읽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언니는 말을 끝까지 이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민주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부산 출장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그는 나보다 수만 배는 젊고 아름다운 다른 여자와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내 심장에 그대로 꽂힌 비수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7년간의 결혼 생활, 7년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이런 뻔뻔한 기만이란 말인가?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지영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비틀거리며 내 자리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텅 비고 멍했다. 최근에 이상한 징후들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가 베란다에 나가 급하게 받던 전화들. 내가 어디 가냐,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까닭없이 짜증내던 모습들. 통장에서 용처가 불분명하게 빠져나간 돈들. 나는 스스로를 속여왔다. 그가 바빠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라고 애써 믿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든 것은 이 끔찍한 진실을 덮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지난 7년간 나는 그가 연출한 연극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나는 헌신적인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엄마였다. 그리고 그는 성공한 남편,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배신자였다. 그의 미소, 그가 속삭이던 사랑의 말들, 나를 향한 다정한 몸짓들,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 나는 공항의 소음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산산조각 나는 내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고 가여웠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쌓아올린 나의 세계가 바로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선지. 우리가 함께 살던 집,
나의 보금자리라 여겼던 그곳이 이제는 차가운 금빛 새장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셨다. 하지만 병세가 그녀의 혹독함과 독선을 조금도 덜어내지는 못했다. 건강하셨을 때부터 그녀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지방 출신의 보잘것없는 내가 당신의 귀한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하셨다. 내가 살림을 잘 못한다. 싹싹하지 못하다. 귀한 손자를 바로 낳아주지 못한다고 비난하셨다. 아들 준우를 낳았을 때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 그녀가 쓰러진 후로는 식사부터 대소변 처리까지 모든 간병을 내 손으로 도맡았다. 민주는 바빴고 아주버님네는 3분 얼굴만 비추고는 가버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간병을 의무이자 본분으로 여겼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심지어 내게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 나는 그녀가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며느리로서 감수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아왔다. 오늘 나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애써 평범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머니, 저 퇴근했어요. 죽 좀 드시겠어요? 김 여사는 나를 삐딱하게 쏘아보았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비뚤어진 입가가 경멸적으로 실룩거렸다. 이제 기어 들어오냐? 어디서 웬 놈이랑 히히덕거리다 온 줄 알았지. 이 늙은이를 여기다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녀의 비수 같은 말들이 내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팠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평소 같았으면 침묵으로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놀다 온 거 아니고 일하고 온 거예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이 집 생활비도 내고 어머니 약값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나의 반항에 놀란 듯 눈을 부릅떴다. 이게 아주 건방져졌네. 푼돈 몇 푼 벌어온다고 이제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게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 나 앉았어. 어디서 감히.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아픈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속의 울분은 이미 터져나오기 직전이었다. 나는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는 목 놓아 울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위해, 묻혀버린 내 청춘을 위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과 내가 애써 봉양했던 시어머니의 혹독함을 위해 울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유일한 구명주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우리 엄마는 시골에 사셨다. 나는 엄마가 다른 한국 엄마들처럼 순하고 인내심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여보세요, 수연아. 무슨 일이니?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나는 그저 엄마를 부르다 목이 메어 흐느꼈다.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진에 대해, 민준의 거짓말에 대해, 김 여사의 혹독함에 대해, 그리고 나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눈물 속에서 끊어지고 흐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내 말을 끊지도 섣부른 위로를 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모든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내가 눈물이 말라 목이 잠겼을 때 엄마가 비로소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처음에 다급함이 없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강단히 서 있었다. 그만 울어라, 딸아. 울음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이제 엄마 말 잘 들어. 나는 훌쩍이며 귀를 기울였다. 첫째, 지금부터 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 사진을 본 적 없는 것처럼 민준이와 그 어미를 평소처럼 대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네. 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어려워도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 둘째, 내일 엄마가 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마. 내가 거기서 사부인 간병을 도울 테니 너는 좀 쉴 시간을 가져라. 정말요. 엄마? 하지만은 무슨. 엄마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거다. 엄마랑 너랑 같이 그 배신자 남편이랑 요망한 시어미한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거다. 네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준우 목까지 엄마가 되찾아줄게. 엄마 믿니? 나는 엄마의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다. 나의 순하고 인내심 강하던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총명하고 날카로우며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엄마의 말은 구명 튜브와 같았다. 나에게는 엄마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네, 엄마 믿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모든 건 엄마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은 멎었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하지만 절망감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다림, 엄마를 기다리고 계획을 기다리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이틀 후 엄마가 서울에 도착했다. 엄마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다. 다부진 몸매, 단정하게 쪽진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밝고 굳건한 엄마의 눈빛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울거나 사위를 욕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시골 사돈의 등장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김 여사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엄마는 나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 외에 나를 경악하게 만든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아주 작은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처럼 보이는 몇 개의 장비,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이게 엄마가 준비한 것들이다. 엄마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게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야. 거실이랑 김 여사 방,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설치하렴. 소리와 영상을 전부 녹화할 거다. 그 여자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다음으로 엄마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엄마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의 세계는 다시 한번 뒤집혔다. 그것은 민준이 지난 몇 년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도 있었고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는 여자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심지어 호텔을 드나들었다. 엄마, 이걸 언제? 어떻게? 많이 놀랐지?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박서방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엄마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거든. 1년 전부터 사람을 써서 뒤를 밟게 했어. 네가 마음 아플까봐.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그놈을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받았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가 바람을 피운 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나를 속여왔던 것이다. 나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엄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서류 뭉치 속 다른 종이들을 가리켰다. 그것은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이었다. 이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다. 최근 2년 동안 박서방은 우리 부부 공동예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냈어. 총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자기 명의의 개인 계좌로 옮겼더구나.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사서 그 여자애들 중 하나를 살게 해줬어. 나는 하늘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3억 원. 우리 부부가 몇 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이었다. 나는 희생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나는 나를 위해 비싼 물건 하나 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 가족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잔인하게 가져가 다른 여자와의 유흥에 쏟아부었던 것이다. 내 안의 고통은 이제 극도의 분노로 변했다. 개자식. 나는 이를 갈았다. 가서 당장 따져야겠어요. 잠깐만.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지금 화를 내면 모든 걸 망치는 거야. 생각 없이 행동해선 안 돼. 박서방은 교활하고 계산적인 놈이야. 네가 지금 소란을 피우면 잡아떼거나 오히려 네게 죄를 뒤집어 씌울 거다. 재산을 다 빼돌리면 넌 법정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이제 우리는 영리하게 행동해야 한다. 엄마한테는 세세한 계획이 있어. 우리는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야. 그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네게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하고 냉정하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민준이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김 여사가 아들을 비호한 것에 대한 증거를 더 모으는 것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잔인한 단계는 김 여사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여자를 길거리로 내몰 거다.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우리는 한편의 연극을 꾸며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효자 아들과 존경받는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들 거야. 여론은 아주 강력한 무기란다. 따라. 일단 그놈의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의 경력도 끝장날 거야.
나는 엄마의 계획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몸져 누운 노인을 길거리로 내몬다니.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하지만 민준이 젊은 여자를 껴안고 있던 모습, 내 피땀 어린 돈이 그에 의해 허공에 뿌려지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내 안에 남은 얼마 안 되는 연민은 증오심에 의해 꺼져버렸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그보다 더 잔인하게 굴었다. 그들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엄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다, 내 딸. 이 순간부터 넌 더 이상 약한 아내가 아니야. 넌 내 아이를 위해, 네 명예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야. 강해져라. 그날 밤 나는 엄마 옆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계획이 계속 맴돌았다.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다. 타협 없는 전쟁. 그리고 피해자였던 나는 이제 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계획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엄마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합법화해야 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는 일부러 작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 혼자 돌보는 것도 좀 벅차고요. 우리 엄마 시골에서 며칠 올라오시라고 할까요? 엄마랑 시간도 좀 보내고 어머니 간병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넥타이를 매던 민주는 내 말을 듣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나는 최대한 피곤하고 가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내 안색이 정말 안 좋아 보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괜찮겠네. 장모님이 오시면 좋지. 당신도 덜 힘들고 나도 돈 굳고 간병인 고용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에 밝힌 비수와 같았다. 그의 눈에 우리 엄마는 그저 공짜 간병인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나는 증오에 찬 눈빛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빚 목록에 한 줄을 더 추가했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정식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민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늙은 어머니를 돌볼 부담을 덜게 되어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는 우리 엄마의 존재가 자신의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첫날부터 엄마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순박하고 말수가 적으며 묵묵히 일만 하는 시골 여자처럼 행동했다. 민준이 출근한 사이 엄마는 가져온 초소형 카메라 2대를 능숙하게 설치했다. 하나는 김 여사가 주로 앉아 TV를 보는 소파를 정면으로 비추는 것을 구석 화분 뒤에 숨겼다. 다른 하나는 김 여사의 방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옷장 위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모든 것이 흔적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엄마가 온 후로 내 삶은 확실히 숨통이 트였다. 엄마는 김 여사 간병을 도맡았다. 영양가 높은 죽을 끓여 김 여사에게 한 숟가락씩 참을성 있게 떠먹여 주셨다. 방을 깨끗하고 향기롭게 청소했다. 매일 저녁 김 여사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셨다. 엄마는 그 모든 일을 묵묵히 정성스럽게 해냈다. 김 여사의 날카롭고 까다로운 태도와는 정반대였다. 그리고 엄마의 예상대로 김 여사는 엄마의 보살핌에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만하고 포악하게 굴었다. 아마 그녀는 우리 엄마도 나처럼 자신의 명령을 감수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봐, 사돈. 오늘 죽이 짜잖아. 날 죽일 셈이야? 김 여사는 엄마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끓인 죽 그릇을 내팽개쳤다.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지고 엄마 손에까지 튀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레로 바닥을 닦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다른 죽을 끓였다. 걷는 게 왜 그 모양이야. 거북이처럼 느려 터져서는 빨리 와서 화장실 가게 부축 좀 해. 안 그러면 바지에 싸버릴 테니까. 이 옷은 왜 이렇게 시커매? 재수없게. 내가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당장 다른 걸로 갈아입혀. 김 여사의 모든 고함과 포악한 행동은 카메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되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다정하게 투덜거리며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며느리가 돌볼 때가 더 좋았다고 하소연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자기 엄마 말만 믿었다. 그는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당신 장모님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엄마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람을 부르려면 좀 빠릿빠릿한 사람을 불렀어야지. 장모님은 연세도 많고 느려서 어떻게 환자를 돌봐.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다. 계속 말해봐. 계속 연기해봐.
너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너희를 겨냥한 증거가 되고 있으니. 엄마는 김 여사에게 시달릴 때마다 나를 방으로 끌고 가 방금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셨다. 봤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야. 저 여자가 자기 본성을 다 드러내게 놔둬. 더 악랄하고 잔인해질수록 나중에 우리 연극이 더 성공적일 테니까. 엄마가 차분하게 영상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엄마는 모든 것을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진을 치고 있는 장수 같았고 나는 그 바둑판 위에 중요한 조리였다. 승리가 확실히 우리 것이어야만 하는 바둑판. 엄마가 김 여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내 임무는 민준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인내심과 뛰어난 연기력을 요구했다. 매일 나는 피곤하지만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노골적으로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대신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는 주말 밤에 찾아왔다. 민주는 거래처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돌아왔다. 그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죽은 듯이 잠들었다. 휴대폰이 옆으로 튕겨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살금살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다. 다행히 그는 여전히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다. 씁쓸할 정도로 아이러니한 습관이었다. 화면이 밝아지고 민준의 또 다른 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사진첩에는 지영 언니가 보여준 제주도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수백 장의 다른 사진들이 있었다. 민준과 그 유나라는 이름의 애인은 어디에나 있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하롱베이의 요트 위, 푸꾸옥의 리조트에서 그들은 서로 껴안고 키스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얀 시트와 로맨틱한 노란 조명이 있는 호텔 침실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다. 고통이 다시 가슴속에서 날카롭고 시리게 휘몰아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증거를 찾았다. 메시지 앱 카카오톡에서 나는 민준과 유나의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불렀다. 그들은 하루 일과를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를 늙은 마누라, 애 낳는 기계, 집에 있는 짐 덩어리라고 불렀다. 자기야, 저 여자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회사 안정되면 남편이 바로 걷어찰게. 그때 우리 당당하게 같이 살자. 유나가 보낸 메시지였다. 알아. 우리 자기 고생하는 거. 남편이 다 보상해줄게. 민준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다. 나는 손발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읽었다. 그는 그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재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메일과 메시지에서 나는 제주도행 2인, 항공권 예약 내역, 명품 가방, 시계, 보석 등 값비싼 선물 결제 영수증,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송금 내역들을 발견했다. 수억 원의 돈이 민준의 계좌에서 유나의 계좌로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쇼핑 자금이라는 내용으로 이체되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건 내 돈이었다. 내 피와 땀이 섞인 돈. 나는 그 돈으로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아이 학비를 내고 시어머니 약값을 댔다.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애인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더욱 무서운 것들을 발견했다.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 손해보지 않고 이혼 시 재산 분할하는 법, 외도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그는 이미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서 재산부터 사랑하는 아들까지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폰을 이용해 모든 화면을 촬영했다.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줄, 송금 내역 하나까지. 나는 미리 만들어둔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모든 것을 보냈다. 이것들이 법정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내가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옆에서 곤히 잠든 남자를 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참으로 평온하고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겉모습 뒤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기적이고 교활하며 잔인한 악마.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죽었다. 완전히. 이제 내 마음속에는 증오와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엄마의 방으로 갔다. 엄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방금 찾아낸 것들을 엄마에게 보여드렸다. 엄마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셨다.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에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잘했다. 엄마가 말했다. 증거는 거의 다 모였다. 이제 우리가 결정타를 날릴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딸아. 때가 무르익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한 후 엄마가 선언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넘쳤고 그 힘에 나 역시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 우리는 연극을 시작한다. 엄마는 오후 내내 전화를 하셨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언론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뜻 들렸다. 내가 평생 부엌 한 구석에서만 지냈다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딸에게 가장 큰 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준이 또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핑계로 아침 일찍 집을 나간 주말을 택했다. 나는 그의 거래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김 여사에게 날고해져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옷을 골라 입혔다.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엄마는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들이 너에게 이보다 더 심하게 대했다는 걸 잊지 마라. 지금 동정심을 갖는 건 자살 행위야. 엄마는 내게 작은 안약병을 건넸다. 필요할 때 쓰렴. 하지만 엄마는 네 눈물이 진짜일 거라고 믿는다. 우리는 김 여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바람 좀 쐬러 산책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아마 집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는 것이 답답했을 것이다. 엄마는 7인승 택시를 불렀다. 우리는 곧장 서울의 중심, 명동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특히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택시가 멈추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두려웠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용기가 없을까봐 두려웠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온기와 믿음이 나에게 전해졌다. 두려워 마라, 딸아. 준우를 생각해. 너와 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넌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김 여사의 휠체어를 길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밀었다. 엄마는 뒤로 물러나 사람들 속에 섞여 멀리서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다. 이제 무대는 나의 것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솟구쳐 오르도록 엄마의 안약은 필요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휠체어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다. 처음에는 목이 메인 흐느낌이었지만 점차 애처롭고 절망적인 통곡으로 커져갔다. 군중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몇몇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멈춰섰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한중년 여성이 물었다. 나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연기를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다. 아주머니, 저희 모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희를 버렸어요. 나는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몸져 누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내 경력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했다. 성공한 임원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모든 돈을 애인에게 가져다 준 이야기를 했다. 그가 병든 늙은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짐을 내게 떠넘긴 이야기를 했다. 나의 고단함과 힘겨움, 시어머니 약값 한 푼도 없어 쩔쩔매는 내 처지를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젊고 예쁜 여자랑 가버렸어요. 엄마가 짐이래요. 저보고 돌볼 수 없으면 길거리에 버리라고 했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도 여자고 사랑받고 싶은데 하늘은 왜 저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나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은 진실의 일부였고 거기에 나의 고통과 울분을 덧칠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내 이야기는 사람들의 연민을 자극했다. 군중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수군거림이 커져갔다. 스마트폰들이 나와 김 여사를 향해 들어 올려졌다. 연극의 막이 정식으로 오른 것이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내가 하소연하는 것을 듣고 군중이 둘러싸자 그녀는 자신이 주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하는 대신 그녀의 거만하고 혹독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을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너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김 여사가 소리쳤다. 비뚤어진 입이 더욱 사납게 보였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어디서 남편한테 누명을 씌워. 내 아들은 효심 깊고 성공한 사람이야. 제 어미를 버릴 리가 없어.
나를 동정하던 군중이 순간 잠잠해지더니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김 여사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한 나이 든 남성이 말했다. 할머니, 며느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래도 할머니를 돌보고 있잖아요. 김 여사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전현이 날 돌보는 건 의무야. 전현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굶어 죽었어. 내 아들이 잘났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전현한테는 복이지. 남편 간수 못한 여자가 어디서 징징거려. 세상에 저 시어머니 말하는 것 좀 봐.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다. 아들 바람 피우는 걸 감싸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 복이라고? 진짜 믿을 수가 없네. 김 여사의 어리석은 말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내 말이 사실임을 무심코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의심과 동정의 눈길을 보내던 군중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네. 아들놈은 개자식이고 어미는 악마야. 저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 지옥 같은 시댁에 시집왔네. 찍어요, 찍어. 이 집안 진짜 얼굴을 인터넷에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야 해요. 스마트폰들이 우리를 향해 총구처럼 겨눠졌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김 여사는 더욱 분노하며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고 가장 독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나를 욕하고 군중을 욕하고 우리 가족까지 욕했다.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와 민준의 이미지를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연약하고 가엾게 울기만 했다. 군중의 분노와 김 여사의 어리석음이 나머지 모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먼발치에서 엄마는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촬영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뜨거운 영상을 즉시 언론계 친구들에게 보냈다. 불과 몇 분 만에 우리의 연극은 더 이상 이 길거리 한 구석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충격, 며느리, 마비된 시어머니 껴안고 길거리서 오열, 임원 남편, 바람나 모녀버렸다. 분노, 시어머니의 망언 아들 외도는 며느리 복, 네티즌 공분, 쓰레기 남편과 악마, 시어머니의 실체, 온라인 강타. 영상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단 1시간 만에 수천 건의 공유와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나의 얼굴, 김 여사의 얼굴, 그리고 네티즌들이 빠르게 찾아낸 민준의 사진까지 곳곳에 퍼졌다. 성공한 임원이었던 민준은 순식간에 온 사회의 비난과 저주를 받는 쓰레기 남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되자 엄마가 신호를 보냈다. 나는 소리 지르다. 지쳐버린 김 여사를 부축해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서둘러 무대를 떠났다. 차에 앉아 여전히 열띤 토론을 벌이는 사람들과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불빛을 보며 나는 우리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미디어의 폭풍이 일었고 그 폭풍은 곧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이었다. 미디어의 폭풍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민준에게 들이닥쳤다. 그때 그는 애인과 함께 강릉으로 또 다른 출장을 가기 위해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다가올 휴가를 상상하며 흡족해하고 있었겠지. 그러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한 친구가 그에게 기사 링크와 함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야, 이거 너네 와이프 아니냐? 무슨 일이야? 나는 그때 민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여유롭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창백하게, 마지막에는 극도의 분노로 변했을 것이다. 그는 울부짖는 나의 모습, 휠체어에 앉은 자기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곳곳에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저주와 욕설 댓글들을 읽었다. 휴가는 즉시 취소되었다. 민주는 공항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는 내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 직접 대면하고 싶었을 것이다. 민준이 문을 박차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나와 엄마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김 여사는 진정제를 먹고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수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내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박서방, 진정하게. 할 말이 있으면 차근차근 얘기하고 손부터 올리지 말게나. 비켜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민주는 엄마를 밀쳤지만 다행히 엄마는 중심을 잡고 버텼다. 그는 분노로 충혈된 눈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날 망치고 싶은 거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나는 엄마가 시킨 시나리오대로 행동했다.
몸을 움츠리며 극도의 공포에 질린 척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산책 나갔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우는 걸 보고 물어보길래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사실? 민준이 비웃었다. 사실은 네가 일부러 날 망신 주고 이 집안 전체를 망신 줬다는 거지? 봐봐. 온 세상이 날 욕하고 있어. 내 경력, 내 명예, 전부 너 때문에 박살났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우리 모자를 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흐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김 여사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왔다. 민준을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울며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왔구나. 네가 엄마 억울함 좀 풀어다오. 네 마누라가 날 길거리에 끌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망신을 줬어. 저 독사 같은 년.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준은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엄마,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엄마가 그따위로 멍청하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엄마더러 사람들 앞에서 아들 바람 피우는 거 편들라고 했냐고요. 김 여사는 아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줄은 몰랐는지 얼어붙었다. 나는 그냥 널 지켜주려고.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편들지. 누굴 편들어? 지켜줘요? 엄마가 날 죽인 거예요. 이제 어떡해요? 회사에서 분명 알게 될 거고 난 잘릴 거고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요? 다 엄마 때문이야. 아들에게 무참히 비난받자 김 여사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네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 이 배은망덕한 놈. 누가 널 위해 모든 걸 숨겨줬는데. 옛날에 그 은선연일 처리해준 게 누군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감옥 갔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만해요. 민준이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짧지만 격렬했던 그 대화는 엄마가 언제부턴가 몰래 켜서 찻상 위에 놓아둔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은서. 민준의 첫 번째 아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여사의 말은 외도보다 더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황금보다 더 귀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분노 속에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민준은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내게 분풀이를 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저 울기만 했고 엄마가 나를 막아섰다. 결국 그는 벽을 주먹으로 세게 한 번 치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날 밤 집 전체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 모녀의 방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민준을 끝장낼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었다. 소셜미디어의 파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공격, 민준의 밥줄을 끊는 공격은 나와 엄마에 의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엄마는 신중하게 익명의 편지를 직접 작성했다. 편지는 욕설이나 악의적인 말 대신 이 사건의 분노한 제3자인 것처럼 매우 객관적이고 정중한 어조로 쓰여 있었다. 편지는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임원진과 인사팀의 공용 이메일로 보내졌다. 편지 내용은 명동에서의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회사의 얼굴을 대표하는 영업팀장인 민준이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르고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엄마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교묘하게 첨부했다. 민준과 유나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애인에게 거액의 돈을 쓴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도 있었다. 결정타는 이것이었다. 엄마는 민준이 고객 접대비나 출장비 명목으로 허위 경비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애인을 부양하는 데 쓴 지출 내역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하여 교묘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는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사생활이 문란하고 도덕성이 결여되었으며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관리자가 과연 거대 기업의 이미지와 이익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PC방에서 이메일을 보냈다. 그 직후 민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문을 닫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해명하고 변명하며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의 회사에서 내부 공지가 발표되었다. 그는 혐의 조사를 위해
무기한 직위 해제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관리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애인 유나 역시 쓴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진과 개인정보는 네티즌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헤쳐졌다. 그녀는 뻔뻔한 상간녀, 가정 파괴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의 SNS 계정은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여론, 가족, 친구들로부터의 압박에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유나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일부러 방문 앞을 지나가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빠, 우리 헤어져요. 유나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고 있었다.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사람들이 다 날 죄인처럼 쳐다봐. 유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해결할게. 민주는 애써 매달렸다. 해결? 뭘 해결해요? 오빠 앞가림도 못하면서. 회사에서 잘리고 돈도 없고 명예도 다 잃었잖아요. 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신 찾지 마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나는 그가 책상을 치며 분노에 차 욕설을 내뱉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극진히 모시던 애인, 함께 미래를 그리려던 그 여자가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그를 버린 것이다. 그것이 배신의 대가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그저 옅게 웃으셨다. 거짓과 돈으로 쌓은 사랑은 결국 배신과 계산으로 끝나는 법이지. 자기들끼리 물고 뜯게 놔두자. 밤은 깊어졌지만 이 집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민주는 경력과 애인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증오뿐이었고 분명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미친 짐승처럼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세련되고 침착한 겉모습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실패를 내게 쏟아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마주칠 때마다 내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더 이상 내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마 엄마가 두려웠거나 내가 더 많은 증거를 잡을까봐 그랬을 것이다. 대신 그는 말로 나를 고문하고 괴롭혔다. 그는 나를 악독한 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년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저주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엄마는 내게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맞서 싸우지도 말다툼하지도 말라고. 나의 침묵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어쩌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장 비열한 수를 썼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내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고문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통보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기 어머니를 방치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면서 이제 와서 내게 누명을 씌우다니. 민주는 2 경찰관 뒤에 서서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법을 이용해 내게 복수하고 내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엄마와 나는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경찰관님들. 엄마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 엄마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동안 숨겨진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들을 재생했다. 경찰관님들, 이것이 제 딸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보았고 그분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내가 김 여사에게 참을성 있게 죽으란 숟가락씩 떠먹이는 장면. 그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내가 그녀가 일부러 쏟은 음식을 닦는 장면. 우리 엄마가 그녀를 마사지해주는 동안 그녀가 계속해서 비꼬는 장면. 경찰관들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다. 박민준 씨는 제 딸이 자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엄마는 다른 영상을 틀었다. 김 여사가 탁자 위에 리모컨을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바로 그때 부엌에 있던 내가 뛰쳐나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듬거렸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영상을 조작한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민준을 돌아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씨, 저희가 이 영상들을 감정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바로는 당신의 신고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타인을 무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경찰관은 돌아갔고 민준은 집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복수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나를 해치기는커녕 그는 스스로를 비열한 무고범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의 공격성은 실패와 절망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졌다. 치욕스럽게.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 비밀, 우리가 곧 세상에 드러낼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었다. 무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민주는 더욱 위험해졌다.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더욱 무서웠다. 그는 나와 엄마를 마치 언제라도 잡아먹을 듯한 증오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몇 번은 술에 취해 돌아와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며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렸다. 상황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엄마와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긴급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민준이 엄마와 다투는 녹음 파일, 부서진 가구 사진들, 그리고 그의 위협에 대한 나의 진술서가 첨부되었다. 법원은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준은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우리 집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다. 동시에 그가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준 명의의 모든 재산, 즉 은행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동결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민준은 집에서 법원 명령서를 받았다. 그는 그것을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을 떨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정적 통로가 막혔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민준이 조용히 옷가지를 챙겨 떠날 때 그는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극도의 증오를 느낄 수 있었다. 문이 쾅 닫히자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우리 모자는 잠시나마 평화를 얻었다. 하지만 내가 잠시 쉴 수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나를 더 큰 폭풍 속으로 끌어들였다. 여보세요. 수연 씨 맞으신가요? 어딘가 익숙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 유나예요. 유나, 민준의 애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왜 내게 전화를? 비웃으려고? 도발하려고? 무슨 일로 전화했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기, 끊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싸우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언니를 돕고 싶어서요. 제가. 언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의심하며 침묵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준 오빠, 그 사람 악마예요. 제가 그 사람을 믿었다니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니가 폭로한 후에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협박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언니.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싸우다가 그 사람이 실언을 했어요. 아주 끔찍한 얘기를요. 그 사람 첫 번째 부인, 은서 언니에 대해서요. 은서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입이 아닌 민준의 애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무슨 얘기죠?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은서 언니의 죽음이 약물 알레르기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자기가 직접 손을 썼다고요. 은서 언니도 지금 언니처럼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이혼하자고 했대요. 재산 뺏기고 명예 잃을까봐 교묘하게 그 언니를 죽였다고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김 여사가 확임에 내뱉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단순한 바람둥이, 폭력배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믿죠?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증거가 있어요. 유나가 바로 말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다 털어놨어요. 은서 언니의 진정제를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하는 약물로 바꿔치기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 영상을 빼내서 없애버렸는데 제가 만일을 대비해서 몰래 사본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그거 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언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나중에 법정에서 저 좀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통화 직후 유나는 내게 이메일로 영상 파일을 보내왔다. 나와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영상은 흐릿하고 소리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보는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심야의 은서의 병실로 몰래 들어가는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내 아내의 링거병에 주입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병실을 떠났다. 몇 시간 후 은서의 심박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어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도 증거가 아니었다. 살인 증거였다. 나와 엄마는 방 안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내 안의 증오는 이제 두려움과 혐오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냉혈한 살인자와 함께 살았던 것이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떨며 물었다. 엄마는 잠시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특유의 침착함을 되찾으셨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눈빛을 단호하게 했다. 두려워 마라, 딸아. 정의는 실현될 거야. 저 악마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내일 당장 이걸 변호사에게 가져가자. 이 이혼 소송은 이제 단순한 이혼이 아니게 됐어. 마침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날이 밝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장엄하고 숨막힐 듯이 긴장되었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다. 옆에는 엄마와 나의 변호사인 홍 변호사님이 계셨다. 중년의 차분한 남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반대편에는 민준이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푹 꺼진 눈으로 나를 증오에 가득 차 쳐다보았다. 그의 옆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준 측이 먼저 나섰다. 그의 변호사는 나를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꾸민 간계 많은 아내로 몰아가려 했었다. 그는 외도 증거는 오해일 뿐이며 민준은 그저 동료와 사회적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박민준 씨는 아내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효심 깊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때로 가정에 소홀했을 뿐입니다. 이수연 씨는 이를 이해하고 나누려 하기보다는 근거 없이 의심하고 심지어 연로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몰아 남편을 망신시키는 잔인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는 이수연 씨가 악독한 심성을 가졌으며 아들의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뻔뻔한 말을 들으며 나는 그저 손을 꽉 쥘 뿐이었다. 하지만 홍 변호사님은 내게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인 김 여사를 내세웠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으로 들어왔다. 평소의 거만함과는 달리 연약하고 가엾어 보였다. 분명 민준의 변호사에게 철저히 훈련받았을 것이다. 증인, 함께 사는 동안 며느리인 이수연 씨가 증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의 변호사가 동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힘들었어요, 변호사님. 그 애가 날 학대하고 굶기고 욕했어요. 한 번은 날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내가 짐이고 식충이라고 했어요. 자기 친엄마랑 짜고 날 집에서 쫓아내려고도 했어요. 그녀는 비참하게 울며 하소연했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효하고 악독한 며느리로 만들었다.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다. 그들은 법정 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김 여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빛이었다. 내 변호사인 홍 변호사님이 일어설 차례였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김 여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증인, 방금 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사실이지. 내가 늙었어도 정신은 멀쩡해.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홍 변호사님이 말하고는 재판장을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영상을 하나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은 김 여사가 죽 그릇을 내팽개치고 우리 엄마를 욕하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그녀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넘어져 내가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와 엄마에게 혹독하게 구는 다른 많은 영상들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아니야. 저게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민준의 변호사도 얼어붙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정타가 아니었다.
홍 변호사님은 계속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의 이러한 행동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자기 아들 피고 박민준 씨의 사주와 강요에 의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녹음 파일을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다투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준이 소리치며 어머니를 탓하는 목소리, 그리고 김 여사의 치명적인 한마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옛날에 그 은선연일 처리해준 게 누군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감옥 갔어?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은서가 누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연극은 치욕스럽게 막을 내렸고 가장 끔찍한 진실만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된 후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민준과 김 여사에게 쏠렸다. 엄격한 표정의 재판장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피고, 녹음 파일에서 언급된 은서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민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의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나 수습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단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오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요? 나의 홍 변호사님이 젊은 변호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매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피고의 진짜 본성,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홍 변호사님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언급된 은서라는 분은 본명 최은서, 바로 피고 박민준 씨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녀는 5년 전 약물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알려졌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홍 변호사님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고의 모든 거짓과 악행을 폭로할 증거입니다. 재판장님의 허락하에 영상을 하나 상영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형 스크린이 다시 한번 켜졌다. 이번에는 집안의 생활상이 아닌 화면 구석에 5년 전 날짜와 시간이 찍힌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영상은 한밤중 병원의 텅 빈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한 병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몰래 들어왔다. 5년 전에 그는 더 젊었지만 눈빛은 이미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잠든 여성이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틀림없이 은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환자의 머리맡에 걸린 링거병에 그 안에 액체를 재빨리 주입했다. 그의 행동은 단호하고 냉정했다. 일을 마친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병실을 나갔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지만 법정의 침묵은 폭발 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모두가 경악했다. 김 여사는 아들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휠체어 위에서 그대로 기절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경악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영원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범죄의 증거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상영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다 가짜라고. 민준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가리켰다. 저 미친년 짓이야.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날 죽이려고 해. 저녀는 악마야. 그는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덮쳐 제압했다. 민준의 미친 듯한 고함과 욕설이 법정 가득 울려 퍼졌다. 질서, 피고를 끌어내시오.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세게 내리쳤다. 민준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소리 질렀다. 그의 연극, 성공한 남편이자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연극은 미친 살인자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늦었지만 마침내 정의의 빛이 비추었다. 민준이 끌려나가고 김 여사가 응급처치를 위해 실려나간 후 재판은 잠시 휴정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공기는 여전히 방금 드러난 끔찍한 진실로 무거웠지만 긴장감은 다소 가라앉았다.
민준의 변호사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더 이상 어떤 변론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어떤 말도 무의미해졌다. 재판장은 배심원단과 협의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판결을 낭독했다. 그의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사건 기록 전체와 제출된 증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 박민준이 원고 이수연에 대한 정신적 학대, 생모인 김 여사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 등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게 깊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혔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법원은 원고 이수연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이수연과 박민준의 혼인 관계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이다. 재판장은 계속했다. 양육권에 관하여 피고 박민준의 도덕성 결여와 부적절한 행동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 박준우를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고 이수연이 직접 양육하도록 결정합니다. 피고 박민준은 법률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들을 내 곁에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공동재산에 관하여 혼인 중 피고 박민준의 중대한 과실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 이수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 원고 이수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전체와 그에 상응하는 예금을 포함한 공동재산 총 가치의 70%를 갖습니다. 피고 박민준은 나머지 30%를 갖습니다. 또한 피고 박민준은 원고 이수연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와 엄마는 서로를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겼다. 정의는 우리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모두가 기다리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 즉 피고의 전처인 최은서 씨의 사망과 관련된 정황에 대하여 본 사건이 특별히 중대한 형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법원은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 수사기관에 이송하여 피고 박민준의 살인 혐의와 피고의 모친 김 여사의 범인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합니다. 본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려쳐지며 파란만장했던 재판이 끝났다. 나는 이겼다. 자유와 명예, 아이,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민준.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문이 닫히는 순간 내 인생에 더 밝은 새 문이 열리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자 그날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푸르렀다.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따뜻한 위로의 포옹처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의 공기를 느꼈다. 전쟁은 끝났다. 7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사라졌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의 눈에는 기쁨이 반짝였다. 엄마가 말했지, 딸아. 정의는 언제나 선한 사람 편이라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조용한 식당을 찾아 자축했다.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더 이상 부담도 걱정도 없었다. 오직 우리 모녀와 해방의 행복만이 있었다. 재판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번에 민주는 더 이상 쓰레기 남편이 아니라 냉혈한 살인마가 되어 있었다. 그의 범죄가 드러나자 여론은 더욱 분노했다. 민준의 전 회사는 즉시 그를 공식적으로 해고하며 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문이 민준 앞에서 닫힌 듯했다. 한편 예상치 못한 다른 일이 벌어졌다. 김 여사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법원의 판결을 듣고 자신 역시 범인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진해서 경찰에 연락하여 자신의 친아들을 은서의 죽음에 대해 고발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민준의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는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법의 관용을 바라며 모든 것을 했다. 신성한 모성애는 순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저였게 웃을 뿐이었다. 인과응보. 민주는 그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의 범죄에 동조했던 바로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비수를 맞은 것이다. 그것이 아마 그에게 가장 쓰라린 벌이었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공항의 동료들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았다. 호기심도 동정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존경심이었다. 지영 언니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수연아, 정말 대단해.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강해야 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종적인 이수연이 아니었다. 나는 탈피했다. 끔찍했던 폭풍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평온한 날들만 있는 삶. 민준과 김 여사가 없는 삶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집안에는 더 이상 긴장되고 숨막히는 공기도, 비꼬고 헐뜯는 말도 없었다. 대신 준우의 맑은 웃음소리와 우리 모자의 따뜻한 식사 시간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데려가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잠든 아들을 보며 나의 모든 희생과 싸움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직장에서는 모든 일이 잠잠해진 후 상사들이 나의 능력과 헌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내가 보여준 전문성과 침착함을 인정했다. 재판 몇 달 후 내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지상 서비스 부서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내가 후보로 추천되었다. 다년간의 경험과 최근의 뛰어난 성과 덕분에 나는 정식으로 임명되었다. 평범한 직원에서 관리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자 확인이었다. 내 삶은 점차 새롭고 안정적이며 밝은 궤도에 들어섰다. 나는 이제 이렇게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고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며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고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열 용기가 없었다. 민준이 내 마음에 남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었다. 나는 공항의 여러 부서 간 합동회의에서 지훈 씨를 만났다. 그는 보안검색팀 팀장이었고 35세가 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다부지며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실한 눈빛이었다. 회의에서 내가 협력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표할 때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지훈 씨는 매우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는 내 제안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보안의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그의 차분하고 존중하며 건설적인 말투에 나는 즉시 호감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먼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저는 강지훈입니다. 오늘 발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약간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팀장님의 의견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일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했다. 나는 지훈 씨가 매우 똑똑하고 이해심 많으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민준과는 달리 지훈 씨에게서는 믿음직스러운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항에서 가끔 마주쳤다. 만날 때마다 그는 매우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때로는 내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피곤해 보이셔서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과하지 않고 세심한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자연스럽고 천천히 발전했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시끄러웠던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으며 내가 일과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 이야기, 독서와 식물 키우기 같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차를 마시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제 과거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훈 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그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이수연 씨는 강인한 여성이고 훌륭한 엄마이며 유능한 관리자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의 말에 심장이 떨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메마른 내 마음에 믿음과 희망의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맑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왔다. 언제나 나의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우리 엄마. 최근 들어 기침이 잦아지고 급격히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모녀 모두 날씨 변화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나는 엄마를 모시고 종합검진을 받았다. 결과지를 손에 든 순간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엄마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 드라마에서나 듣던 그 끔찍한 병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것이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배신당했던 고통보다 수만 배는 컸다. 하지만 정작 엄마는 누구보다 침착하셨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여전히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기라잖니. 뭐가 무서워?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암이 사형 선고도 아니고. 엄마는 우리 딸 행복해지는 것도 보고 준우가 커서 장가가는 것도 봐야지. 엄마의 낙관적인 태도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웠으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싸울 차례였다. 나는 즉시 휴가를 내고 모든 일을 정리하여 엄마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최고의 의사를 찾아다니고 최신 치료법을 연구했다. 엄마를 위해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고 매일 함께 산책하며 기분을 풀어드렸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는 동안 지훈 씨는 거의 매일 찾아왔다. 그는 공허한 위로의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국화차 한 병, 좋은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거나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엄마와 장기를 두었다. 그는 준우를 달래는데도 매우 능숙했다. 외할머니가 조금 피곤해서 곧 건강해질 거라고 아이에게 이해시켜 주었다. 그의 조용하지만 굳건한 존재는 우리 세모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셨다. 네가 민준이 일로 힘들 때 엄마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널 도왔는지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먼 곳을 응시했다. 네가 엄마의 전철을 밟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네 아빠도 예전에 배신했던 남자였단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빠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 내 기억 속의 아빠는 다정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엄마가 슬프게 웃었다. 그게 엄마가 네가 아빠에 대해 기억하길 바랐던 모습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바람을 피웠고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었지. 그때 엄마도 너처럼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네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침묵하고 인내하는 길을 택했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었다. 엄마의 인내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 그저 나를 괴로움 속에 살게 했을 뿐이고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지도 못했지. 엄마는 평생을 약하고 순종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네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딸은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거야. 넌 엄마와 다르게 살아야 해. 강해져야 하고 네 행복과 존엄을 스스로 쟁취해야 해.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날카롭고 결단력 있는 모습 뒤에는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 찬 과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딸을 지켜주셨다. 나는 엄마가 가여웠고 더욱 존경스러웠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 못 가지요. 엄마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꼭이요. 엄마. 엄마가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안다. 내 딸.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지지 않아. 이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엄마의 손길, 그리고 지훈 씨의 따뜻한 손길. 적극적인 치료 끝에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의사는 조기 발견과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에 치료 반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수술을 기다리며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한 날들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어느 주말 저녁, 지훈 씨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내가 문을 열러 나갔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다. 깡마른 몸의 수염은 덥수룩했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풍겼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준우 좀 보자. 내 아들 좀 만나게 해줘. 그는 소리치며 집 안으로 억지로 들어오려고 했다. 나는 황급히 막아섰다. 가세요. 법원에서 우리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금지하면 뭐.
내 아들이야. 내가 만날 권리가 있어. 민준이 나를 밀쳤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지훈 씨가 나와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큰 체격으로 굳건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지훈 씨를 보자 질투와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넌 뭐야? 아, 너구나. 내 아내랑 아들을 뺏어간 놈이 너지? 이 개자식. 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지훈 씨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지훈 씨는 쉽게 피하고는 민준을 재빨리 제압했다. 박민준 씨, 취하셨네요. 돌아가 주시죠. 지훈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준우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무서운 모습의 민준을 보고 아이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지훈 씨 다리를 꼭 껴안았다. 지훈 아저씨. 무서워요. 저 아저씨 쫓아내주세요. 아들의 행동은 민준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비수와 같았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서 보호를 구하는 아들을 보고 멈칫했다. 그의 공격성은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패배감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그의 등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민준이 떠난 후 지훈 씨는 돌아서서 준우를 달랬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무서움을 잊게 하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엄마와 준우가 잠든 후 나와 지훈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우리 모자를 지켜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지훈 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진지했다. 수연 씨. 그가 말했다. 나는 이런 순간에만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매일 당신과 준우 곁에서 돌보고 지켜주고 싶어요.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한 은반지가 있었다. 수연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나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놀라움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는 한 번 이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지훈 씨는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확실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과거 상처까지도요. 나는 준우를 내 친아들처럼 사랑해요. 과거를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저 당신이 나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주기만 하면 돼요. 걱정된다면 혼전 계약서를 써도 좋아요. 나는 당신의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당신과 준우만 있으면 돼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내 마음속의 모든 장벽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자를 찾았다. 나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지훈 씨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드럽게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잘 맞았다. 나와 지훈 씨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강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엄마와 준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열린 작고 따뜻한 예식이었다. 나는 심플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지만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미소는 더 이상 억지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지훈 씨는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늠름하고 든든해 보였다. 지훈 씨와 똑같은 작은 정장을 입은 준우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지훈 아빠를 외쳤다. 아이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여 친아빠처럼 여기고 있었다. 엄마는 앞줄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눈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갔다. 지훈 씨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그는 항상 제 시간에 퇴근했고 집안일을 돕고 준우의 숙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기념일을 잊지 않았고 항상 나를 위해 작은 놀라움을 준비했다. 그는 내 일을 존중했고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절대적인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준우는 날이 갈수록 지훈 아빠를 따랐다. 매일 밤 두 부자는 함께 책을 읽으며 웃었다. 지훈 씨는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가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채워주었다. 우리 작은 가족이 행복에 잠겨있는 동안 민준과 김 여사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다. 민준은 기소된 후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술에 빠져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다. 재산분할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도 금세 술값으로 탕진했다. 김 여사는 범인 은닉죄로 합당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더 쓰라린 것은 출소 후 갈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민주는 그녀를 허름한 요양원에 버려두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독과 병마 속에서 여생을 보냈고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끊임없이 후회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통쾌함이 일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증오심이 결국 자신이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독약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과거를 내려놓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평온을 찾았다.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엄마는 매우 빠르게 회복하셨다. 몇 달 후 그녀는 거의 정상적으로 걷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지훈 씨가 직접 가꾼 작은 정원에서 외손자와 즐겁게 노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다. 어느 맑은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지훈 씨는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준우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고마워요. 나는 지훈 씨에게 속삭였다. 뭐가 고마워? 그가 미소 지으며 되물었다. 모든 것이요. 내게 와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모자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지훈 씨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지. 나에게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마워. 당신과 준우는 내 인생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는 몸을 숙여 내 입술에 부드럽지만 따뜻한 키스를 했다. 그의 어깨 위에서 준우가 신나게 소리쳤다. 뒤에서 엄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내 인생은 끔찍한 폭풍을 겪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폭풍이 지나가자 무지개가 눈부시게 아름답게 떴다. 나는 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가족. 나는 자신감 있고 강하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성이 되었다. 나의 미래는 이제 활짝 열려 있고 햇살로 가득 차 있다.